1944년 11월 3일 북태평양 어딘가 소용돌이 치는 바다 위 3만 피트 상공 2층 집 크기의 종이 풍선 하나가 시속 200마일로 동쪽을 향해 부는 기류에 올라탔습니다. 조종사도 없었습니다. 연료도 없었습니다. 무정이도 유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폭탄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합 중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후고라고 알려지게 될 이 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정교한 무기체계였습니다. 당나무 종이와 쌀풀로 만들어지고 수소로 부풀려졌으며 오로지 물리학에 의존해 유도된 이 무기는 서구 기상학자들이 아직 공식적인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던 바람의 강을 타고 5,000마일의 망망대해를 건너갔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해 실행된 역대 가장 대담한 장거리 공격이었습니다. 9,300개에 달하는 풍선 공세, 미국 정부 스스로가 강요한 침묵의 음모, 그리고 미국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오리건주 숲의 비극까지. 이것은 효과적이었던 무기, 성공적이었던 공격, 그리고 국가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 스스로 숨겼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고 풍선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트 기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1940년대 초 서구 기상학자들은 태평양 상공에 고고도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일본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그 바람의 놀라운 일관성과 속도였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북미를 향해 동쪽으로 휘몰아치는 3만에서 3만 5천 피트 사이의 좁은 대기층은 때때로 시속 300마일이 넘는 속도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기상학자 오오이시 와사부로는 1920년대부터 스쿠바산에서 이러한 상층 대기 기류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는 1926년 자신의 연구 결과를 국제 과학 통용어인 에스페란토어로 발표했는데, 이는 영어권 과학계에서 이 논문을 읽은 사람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제트 기류의 발견이었던 그의 발견은 모호한 과학 저널 속에 잠들어 있었고, 그 바람이 가능하게 할 무기는 상상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42년에 이르러 일본 군사 과학자들은 흩어진 단서들을 연결했습니다. 1942년 4월 미군 B-25 폭격기가 항공모함 호네투에서 출격해 도쿄와 다른 일본 도시들을 공격한 둘리틀 공습 이후 일본 군 지휘부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타올랐습니다. 둘리틀 공습은 물리적 피해는 미미했으나 심리적 타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일본 본토가 난공불락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군부에게는 굴욕이었고 천황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1942년 9월 잠수함에서 출격한 수상기가 오리건주 숲에 소위탄을 투하한 바 있었는데, 이는 1812년 전쟁 이후 미국 본토에 대한 최초의 적군 폭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은 화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를 발사한 잠수함들은 취약하고 비쌌으며 지속적인 폭격 캠페인을 위해 대량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제트 기류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무료 배송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조종사도, 연료도, 비행장도, 항공모함도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격추할 수도, 요격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구육군기술연구소의 쿠사바 수에키 소련기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팀은 군사 역사상 가장 특이한 무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를 풍선폭탄 푸센바쿠단이라 불렀습니다. 미국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를 후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후고 풍선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전역의 체육관, 극장, 스모 경기장에서 일하는 일본 여학생들과 여성들의 손에 의해 수작업으로 조립되었습니다. 도쿄의 거대한 스모 경기장인 국기관은 풍선 조립 시설로 개조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내부는 작업에 필요한 습도 조절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정점기의 이 프로그램은 여러 생산 현장에서 약 1만 명의 민간인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광범위한 테스트 끝에 쿠사바 팀이 확정한 설계는 기만적일 만큼 우아했습니다. 직경 약 33피트의 수소 충전 풍선은 코조 당나무, 껍질로 만든 전통 종이인 와시를 판넬 형태로 이어 붙여 제작되었으며 일본 요리에 쓰이는 녹말 식물인 곤약으로 만든 풀로 라미네이팅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소재는 매우 가벼우면서도 상층 대기의 격렬한 압력 변화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완성된 풍선 하나의 무게는 단 152파운드였습니다. 완전히 부풀려졌을 때 각각 1000파운드의 적재물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각 풍선에는 약 600개의 개별 종이 판넬이 필요했으며 노동자들은 손가락을 사용해 각 이음매를 매끄럽게 문지르며 수작업으로 붙였습니다. 종이가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습하게 유지된 건물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손의 녹말 성분이 접착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대 근무 전 쌀밥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풀에서는 할머니들이 부엌에서 쓰던 풀 냄새가 났습니다. 작업은 정밀하고 반복적이었으며 작업자들에게는 무엇을 만드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황을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비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학교 냄새가 나는 체육관에서 자신들의 손이 만들고 있는 것 덕분에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안은 철저했습니다. 미군 역사학자들이 수집한 전후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체육관에서 조립된 자신들의 종이 창조물이 대양을 건너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항만 방어를 위한 방어용 풍선을 만드는 줄 알았고 어떤 이들은 아무런 추측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판넬을 붙이고 이음매를 문지른 뒤 다음 날 다시 출근했을 뿐입니다. 고도 제어 시스템은 이 프로그램의 공학적 걸작이었습니다. 3일에서 5일간의 대양 횡단에서 살아남으려면 풍선은 제트 기류가 충분한 속도로 흐르는 특정 고도 범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낮으면 바람이 약해지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높으면 대기압 감소로 수소가 팽창해 풍선이 터져버렸습니다. 쿠사바 팀은 인간의 개입 없이 고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압 장치를 이용한 자동 고도계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추운 태평양의 밤 동안 수소가 수축하여 풍선이 너무 낮게 내려가면 장치는 작은 폭약을 터뜨려 외피 아래 매달린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가벼워진 풍선은 다시 제트기류 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낮 동안 수소가스가 가열되어 너무 높이 상승하면 이 장치는 자동 릴리프 밸브를 통해 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도, 전원도, 무전 신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기계적이었고 순수하게 물리적이었습니다. 오직 압력 차이만으로 작동했습니다. 각 풍선에는 밸러스트로 32개의 모래주머니가 실려 있었는데 이는 횡단 중 32번의 고도 수정이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태평양을 건너기에 딱 충분한 시간 동안 작동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 모래주머니가 떨어지면 타이머 장치가 작동하여 폭탄을 투하하고 풍선 외피를 파괴하는 섬광 장치를 작동시켜 증거를 남기지 않게 했습니다. 그 우아함은 군사적이었고 정밀함은 과학적이었습니다. 재료는 종이와 풀, 그리고 여학생들의 손이었습니다. 적재물은 33파운드 소이탄 한 발과 대인 살상용 파편, 폭탄 2발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이탄은 산불을 일으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파편 폭탄은 불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을 살상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인 살상 논리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일본 군사 기획자들은 미국의 소방 원칙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화재가 소방관들을 불러 모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편 폭탄은 바로 그 소방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44년 11월에서 1945년 4월 사이 일본군은 일본 해안의 세 곳 오스, 이치노미야, 나코소에서 약 9,300개의 후고 풍선을 발사했습니다. 발사팀은 미국의 잠수함과 항공기를 피하기 위해 밤에 작업했습니다. 풍선들은 태평양 해안선 위 어둠 속으로 조용히 솟아올라 상층풍을 타고 동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각 풍선은
태평양을 건너는데 3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제트 기류는 풍선들을 확실하게 운반해 줄 것이었습니다. 일본 기상학자들이 11월을 발사일로 선택한 이유는 일본 상공의 제트 기류가 늦가을과 겨울에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엄청난 홍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대중에 알렸습니다. 일본 본토가 방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가 불타오를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발사 현장에 모여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풍선들을 향해 환호를 보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는 공식 명칭이 없었으며 특수무기라고 완곡하게 지칭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분명했고 자부심은 실제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 11일 와이오밍주 서모폴리스 한 목장 노동자가 마을 근처 산쑥 덤불에 엉켜있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백한 종이 조각들, 이상한 고무 부속품들, 그가 식별할 수 없는 금속 메커니즘 부품들, 그리고 다행히 건드리지 않았던 몇 개의 폭발 장치들까지. 그는 이를 지역 당국에 보고했고 당국은 군에 보고했으며 군은 24시간 이내에 조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뒤이어 이루어진 군의 조사는 신속하고 기밀이었으며 충격적이었습니다. 육군 분석가들은 현미경으로 종이 조각들을 검사했습니다. 화학 테스트 결과 해당 소재는 일본의 와시로 밝혀졌습니다. 벨러스트 주머니에 담긴 모래의 광물학적 분석은 모든 발견 중 가장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모래는 많은 물질과 달리 광물학적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모래를 채취한 해변의 특정한 지질을 반영합니다. 육군 지질부대의 분석가들은 와이오밍 모래의 광물 프로필이 일본 본섬인 혼슈의 이치노미야와 나코소 시 인근 해변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거의 온전하게 회수된 고도 제어 시스템은 미국 군사 과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정교한 공학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압 메커니즘은 조잡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층 대기의 물리학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엄격한 오차 범위 내에서 제조된 정밀 기기였습니다. 이 무기를 만든 사람은 압력 차이, 수소 팽창, 그리고 영하 60도의 기온 속 35,000피트 상공에서 작동할 때 발생하는 기계적 과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누군가는 제트 기류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무기를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참모본부 정보 장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파악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항공기나 잠수함 없이 태평양 너머로 폭탄을 보낼 수 있다면 대중이 이를 알게 될 경우 미국 민간인의 사기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숲이 북미에서 가장 화재에 취약한 생태계 중 하나라는 점이었습니다. 건조한 여름철의 소위탄 공격은 전쟁 노력의 필수적인 목재 자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용 플루토늄이 생산되던 워싱턴주의 헨퍼드 핵시설 또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미국 전시정보기구의 최고위층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완전한 보도 통제였습니다. 미디어 매체들의 자발적인 뉴스 억제 협력을 조율하던 전시기관인 검열국 오피스 오브 센서십은 전국의 모든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통신사에 기밀 요청을 보냈습니다. 풍선 폭탄에 관한 어떤 내용도 게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풍선 목격에 관한 어떤 내용도 방송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요청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 사실이 알려지면 민간인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는 점.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일본 군사정보국이 풍선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뉴스 소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확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결론짓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에 따랐습니다. 전국의 발행인, 편집자, 방송인들은
군사 역사상 가장 특이한 공격 중 하나에 대한 정보를 억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검열이 아니었습니다. 따를 법적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을 통한 검열이었습니다.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며 기사 한 건을 희생하는 것은 생명을 희생하는 것에 비하면 작다는 편집자들과 장군들의 공통된 이해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전략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신문, 라디오 방송, 통신사를 모니터링하던 일본 군사정보국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풍선 도착 보고도 없었습니다. 소위탄으로 인한 화재 보고도 없었습니다. 목장주나 등산객이 발견한 불발탄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실패의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도쿄의 분석가들은 후고 풍선이 유의미한 숫자로 북미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마도 제트기류 계산이 틀렸거나 기압 시스템이 고장났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풍선들은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이 다른 군사적 용도로 수소 생산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전반적인 전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일본은 후고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발사 기지는 폐쇄되었습니다. 재고로 남은 풍선들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가거나 다른 전쟁 생산 시설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도쿄의 스모 경기장은 결국 다시 원래의 용도로 돌아갔습니다. 발사된 9,300개의 풍선 중 약 300개가 북미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제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풍선이 인적이 드문 야생 지역에 떨어져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풍선들은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캔자스,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시간, 텍사스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쪽으로는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티까지 도달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대초원 지대 주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주 햄퍼드 핵시설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그 전기 부품들이 플루토늄 생산의 결정적인 순간에 시설의 전원 공급 장치에 합선을 일으켰다면 맨해튼 프로젝트는 몇 주 또는 몇 달 지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풍선은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보안 순찰대가 이를 발견했고 사건은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보도 통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일본은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믿으며 중단했습니다. 6개월 동안 미국 본토를 향해 실행된 가장 정교한 장거리 공격은 미국의 가장 삼엄하게 지켜지는 국내 비밀로 남았습니다. 수백 건의 사건, 수십 개의 주, 이 이상한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뒤 입을 다물었던 수천 명의 군인, 산림 경비대원, 목장 노동자, 농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45년 5월 5일 아침 오리건주 남부의 산악지대에서 그 비밀은 비극이 되었습니다. 엘시 미첼은 26세였습니다. 그녀는 첫 아이를 임신한 지 5개월째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아치는 인구 500명의 작은 목자의 마을인 오리건주 블라이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 연맹교회의 목사였습니다. 26세의 아치 미첼은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심장질환으로 징집위원회에서 4F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 전쟁 기간 동안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내는 공동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1945년 5월 5일 토요일 아침, 아치는 엘시와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5명을 데리고 프리몬트 국립공원의 기어하트산 근처 피크닉 장소로 운전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휴교 기간이었습니다. 날은 맑고 온화했습니다. 숲에서는 소나무 향기와 녹은 흙 냄새가 났습니다. 오리건 남부 사람들이 왜 그곳에 사는지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치는 임도 옆에 차를 세우고 피크닉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걸어갔습니다. 뒤편에서 아이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덤불 속에 반쯤 파묻힌 이상한 것. 창백한 종이와 밧줄, 그리고 창백한 종이와 밧줄과 원형 금속 틀을 주에 깊게 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원형 금속 틀이 달린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추라고, 이리 오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빠르지 못했습니다. 폭발음은 1마일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산림청 직원이 이를 레이크뷰 지구 경비초소에 보고했습니다. 다치지 않은 아치 미첼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정적 속에서 숲의 공터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폭발로 엘시 미첼과 5아이는 즉사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본토에서 적군의 행동으로 사망한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시 미첼 26세, 에드워드 엔젠 13세, 제이 기포드 13세, 셔먼 슈메이커 11세, 조안 파츠케 13세, 딕 파츠케 14세였습니다. 육군 요원들이 몇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확보되었고 철저히 기록되었습니다. 폭발물 전문가들은 증거가 명백히 보여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습한 봄의 숲에서 소이탄은 점화되지 않았으나 대인 파편 폭탄은 온전했던 일본의 후고 풍선 폭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설계되어 개조된 스모 경기장에서 여학생들이 조립하고 어느 겨울밤 태평양 해안에서 발사되어 공기의 강을 타고 5,000마일을 날아온 무기가 오리건주 숲에 가라앉아 있다가 5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한 무리의 아이들이 발견할 때까지 5개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지역 관리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미첼 부부가 3년 동안 사목해온 작고 긴밀한 목자의 마을인 블라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이들과 목사의 아내를 죽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은 이 정보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침묵으로 다른 생명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블라이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애국심으로, 슬픔으로, 그리고 침묵이, 심지어 이러한 침묵이, 심지어 살해된 아이들에 대한 침묵조차 다른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정부의 확신 때문에 사흘 뒤 검열국은 풍선 폭탄 정보에 대한 보도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4월에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보도 통제의 작전 보안 목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사된 풍선들은 계속해서 표류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숲, 목장지, 등산로에 있는 불발 장치들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민간인들에게 지속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고가 비밀 유지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1945년 5월 9일 미국 전역의 신문 헤드라인이 동시에 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일본의 풍선 폭탄이 6개월 동안 미국을 공격해왔다는 사실, 수백 개가 북미 영토에 도달했다는 사실, 그것들이 10여 개 이상의 주와 캐나다의 2개 성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리건주 숲에서 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6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미국 대중은 아침 식사를 하며 뉴스를 읽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반응은 공포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다. 히틀러는 죽었고 베를린은 함락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섬 캠페인과 항공모함 타격을 통해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지친 대중에게 일본의 종이 풍선은 충격적인 폭로라기보다는 이상한 각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각주에는 기자들이 주에 깊게 강조한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본토를 폭격했다는 것, 미국 정부가 6개월 동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6명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고의 전략적 목표는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설계한 일본 군사 기획자들은 300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대륙의 무작위로 흩어지는 33파운드 소이탄이 전략 폭격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밀도는 불가능했습니다.
집중도 불가능했습니다. 표적 설정도 불가능했습니다. 바람에 유도되는 무기는 조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화재였습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숲, 캐스케이드 산맥, 오리건과 워싱턴의 해안 산맥, 아이다호와 몬태나의 내륙 숲은 미국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재 자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들은 미국 산업이 이전에 달성한 적 없는 속도로 군사 건설용 목재를 공급했습니다. 새로운 군함들은 갑판, 프레임, 내부 작업을 위해 막대한 양의 목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의 군 기지들은 배에 가득 실린 목재들을 소비했습니다. 이 숲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체 불가능했으며 여름 건기 동안 화재에 깊이 취약했습니다. 8월에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발생한 화재는 진압되기까지 몇 주 동안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계산은 정밀했습니다. 만약 수백 개의 소위 풍선이 7월과 8월의 건기 동안 태평양 연안 북서부 전역에 동시에 산불을 일으킨다면 미국의 군과 민간 소방 자원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었습니다. 징집으로 인해 이미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되던 산림청은 여러 주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화재에 대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 노력을 위한 목재 생산은 수개월 동안 중단될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도 보이고 이 공동체를 위협하며 태평양 연안 북서부 가족들이 대대로 살아온 숲을 파괴하는 화재가 미국 본토 전역에서 타오르는 심리적 충격은 어떤 정부 선전으로도 쉽게 상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민간인의 사기를 꺾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 계산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개의 풍선이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1945년 3월 몬태나주 숲에 떨어진 장치 하나가 불을 일으켜 산림청 대원들이 진압해야 했습니다. 워싱턴과 오리건에서도 여러 풍선이 국소적인 화재를 일으켰으나 위험에 대해 조용히 브리핑받은 경비대원들에 의해 신속히 진화되었습니다. 핸퍼드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는 풍선 하나가 전선을 끊어 잠시 전력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중단은 몇 분간 지속되었고 핸퍼드의 생산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소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제트기류 횡단은 일본의 의도와 상관없이 3일에서 5일이 걸렸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군사적 일정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일본 기상학자들이 11월을 발사달로 선택한 것은 가을과 겨울에 일본 상공의 제트기류가 최고 속도에 도달하여 빠른 횡단과 확실한 배송을 보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꿀 수 없었던 것은 도착 지점의 계절이었습니다. 11월에 발사된 풍선은 11월에 도착했습니다. 1월에 발사된 풍선은 1월에 도착했습니다. 3월에 발사된 풍선은 3월에 도착했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의 태평양 연안 북서부는 건조하지 않습니다. 비가 옵니다. 끊임없이 폭우로 그리고 가장 습한 지역에서는 연간 강수량이 80인치에 달하는 해양성 기후 특유의 끈질김으로 내립니다. 이 겨울철 오리건과 워싱턴의 숲은 흠뻑 젖어 있습니다. 덤불은 포화 상태이고 쓰러진 나무들은 속까지 젖어 있습니다. 8월의 같은 숲에서 재앙적인 화재를 일으켰을지도 모를 소위 장치는 1월에는 타오를 만한 것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겨울철에 시작된 불들은 누군가 싸우러 올 필요도 없이 빛 속에서 꺼져 버렸습니다. 소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4월이나 5월의 후고 캠페인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풍선들이 화재 위험이 정점에 달하는 7월과 8월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월에 발사하는 것은 또한 수개월 동안 축적된 생산량의 이점을 누려 더 집중된 기간에 더 많은 수의 풍선을 보낼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1944년 11월에 시작되어 1945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재앙적인 성공 가능성의 창이었던 1945년 7월과 8월은 프로그램이 이미 종료된 이후였습니다. 만약 일본 군사 기획자들이 프로그램을 넉 달만 늦췄더라면 1945년 여름의 화재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본토에서 겪어보지 못한 국내 위기를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11월에 발사했습니다. 검열과 타이밍
그리고 미국 군대가 막을 필요가 없었던 것을 비가 막아주었습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숲을 대재앙으로부터 구한 것은 바로 그곳을 숲으로 만든 날씨 그 자체였습니다. 후고 프로그램은 1945년 4월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풍선은 4월 초순 어느 날 일본 해안에서 떠올랐으나 정확한 발사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트 기류 속에서 태평양을 건넜고 기압 시스템은 추운 밤 수소가 수축하면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매일 아침 태양이 외피를 드면 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이 폭탄은 장전되어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타이밍 장치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미 어딘가에 착륙했습니다.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때 이미 공중에 떠있던 풍선들은 계속해서 비행했습니다. 일부는 태평양을 성공적으로 건너 일본이 프로그램의 실패를 선언한 지 몇 주 후에 북미에 착륙했습니다. 일부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는데 바다 위에서 서서히 수소가 새어나가며 아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멀고 깊은 북태평양 어딘가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제트 기류 아래 북태평양의 바닥에는 4,000마일의 바다를 건넌 뒤 조용히 수심을 따라 내려가 퇴적물 속에 안착한 수백 개의 후고 풍선 잔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폭탄은 발사되지 않았고 임무는 완수되지 않았으며 살아있는 그 누구도, 앞으로 살아갈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말입니다. 일부 풍선은 벨러스트와 폭탄이 소진되어 설계 매개 변수보다 가벼워진 채로 자신들을 만들어낸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태평양 상공의 순환 기류를 타고 상층 대기에 무한히 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개월에 걸쳐 수소가 빠져나가고 종이 판넬은 자외선에 천천히 부식되었으며 기압 메커니즘은 추위 속에 부식되었습니다. 그러다 1946년이나 1947년 혹은 그보다 더 훗날 어느 시점에 외피가 붕괴되었고 남은 잔해는 지도가 그려지지 않은 어느 황야로 떨어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든 국가로부터 주목받지도 보고되지도 않은 차에 오래도록 잊혀진 상태로 말입니다. 터지지 않은 후고 장치들은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 뒤인 1955년, 이 캐나다의 한 산림 노동자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거의 완벽한 형태의 표본을 발견했는데 폭탄은 여전히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해 알래스카에서도 한 무리의 소년들이 비슷한 장치를 발견했는데 여전히 폭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발견에 대응한 육군 폭발물 처리반은 각 장치를 마치 갓 만들어진 무기를 다루듯 똑같은 주의를 기울여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제조 품질과 고산지대 숲의 건조한 추위가 결합되어 폭발물이 10년 동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된 것입니다. 1997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외딴 지역에 사는 한 목장주가 후고 풍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전쟁이 끝난 지 5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실크 외피는 대체로 온전했습니다. 기압 메커니즘은 부식되었지만 식별 가능한 상태였고 폭탄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캐나다군의 폭발물 처리 전문가들이 소집되었고 장치는 안전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태어난 그 목장주는 당국이 설명해 주기 전까지 자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미폭발 후고 폭탄 장치는 2014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외딴 지역에서 폭발물 처리반에 의해 발견되어 안전하게 폭파되었습니다. 그 장치는 약 70년 동안 숲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숲이 그 주변을 에워싸며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착륙했을 때 묘목이었던 나무들은 성숙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사했던 전쟁은 끝난 지 70년이 지났고 그것을 만든 나라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립했던 여학생들은 살아있다면 80대의 노인이 되었을 것이며 이 자신들의 작업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혹은 그것이 결국 어디에 안착했는지 거의 확실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후고 프로그램은 군사공학 커리큘럼, 기상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국가의 전쟁 대학 전략 분석 과정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연구되는 이유는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면은 아닙니다. 미국 숲을 불태우고 민간인의 사기를 꺾으려 했던 일본의 명시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프로그램은 거의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9,300번의 발사 중 확인된 도착 사례는 약 300건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민간인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략적인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쟁 생산력이나 민간인의 사기에 측정 가능한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학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쿠사바 팀의 개념적 성취는 진정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동력도 유도 장치도 없는 무인 무기가 대기 기류만을 이용해 5,000마일의 망망대해를 안정적으로 건너게 하고 순수하게 기계적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정밀한 고도를 유지하며 영하 60도의 기온에서 60시간 연속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한 것은 1944년의 군사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성취였습니다. 무기는 설계된 대로 작동했습니다. 배송 시스템은 정확하게 기능했습니다. 실패 요인은 전략적이고 기상학적인 문제였지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후고 프로그램은 상업용 항공기가 태평양 횡단 시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트 기류를 이용하기 시작하기 20년 전 군사적 적용을 통해 제트 기류의 존재와 대양 횡단항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본군 기상학은 서구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보다 상층 대기 역학에 대해 더 정교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풍선들이 그 가설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도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비행하는 모든 상업용 여객기는 비행 시간과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바람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조종사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그 바람 속에서 잠을 잡니다. 이 프로그램의 규모는 그 뒤에 숨겨진 신념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9,300개의 무기를 제작하여 발사했습니다. 어떤 무기 플랫폼이든 9,300개를 제작하고 1만 명의 노동자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주요 공공건물을 생산시설로 개조하며 3곳의 발사 기지를 구축한 것은 1944년 말 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되었던 국가로서 중대한 전략적 의지를 나타냅니다. 일본은 종이풍선 9,300개를 실험이나 제스처로 발사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9,300개의 종이풍선을 발사한 것은 군 지도부가 이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틀렸지만 헌신은 진짜였습니다. 미국의 검열 대응은 전쟁 중인 민주사회에 대해 그만큼 중요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헌법으로 보호받는 자유 언론을 보유하고 수십 개의 주에서 수천 건의 풍선 사건이 발생하며 군인과 산림경비대원, 목장 일꾼, 농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들판과 숲, 산악덤불에서 이상한 종이 물체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개월 동안 완벽한 작전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법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위협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자국의 전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국가적 강압 장치를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공유된 목적을 통해서였습니다. 편집자들과 발행인들, 라디오 방송인들이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전해도 된다고 독립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그 시스템은 오리건주 블라이의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엘시 미첼이나 에드워드 엔젠, 제이 기포드, 셔먼 슈메이커, 조안 파치케, 딕 파치케에게 5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그들이 소풍을 가려던 숲속에 위험한 무언가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안된 검열은 그 6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고안된 검열이 이미 프로그램을 중단시켰고 그 특정 숲에 남겨진 프로그램의 마지막 무기는 겨울부터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엘시 미첼과 5아이가 목숨을 잃은 현장 근처인 프리몬트 국립공원에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지역을 미첼 레크리에이션 구역이라 부릅니다. 석조 표지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명판이 있습니다. 1945년 5월 5일 이곳에서 적군의 폭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며, 작은 주차장이 있고 나무 사이로 난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름철 주말이면 블라이와 클레머스 폴스 및 주변 지역의 가족들이 가끔 그곳에 멈춰 섭니다. 그중 일부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명판을 처음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적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죽음을 기리는 미국 본토의 유일한 기념비입니다. 그들을 죽인 종이 풍선은 서구 기상학자들이 10년 뒤에야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이게 될 바람을 타고 5,000마일의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것은 조종사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대기 물리학을 잘 이해했던 공학자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전혀 듣지 못한 일본 여학생들의 손으로 조립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 번도 경고받지 못한 미국 아이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맑은 봄날 아침 숲속에서 5명의 아이와 임신한 여성을 죽였고, 그 후 육군이 왔을 때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이 적의 무기였고, 적은 이미 패배했으며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어 날은 바람의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 태평양 상공 3만 피트에서 제트기류는 일본 해안을 벗어나 가속하며 1930년대 대부분의 기상학자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을 속도로 북미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상업용 여객기들은 도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할 때 이 바람에 올라타 동쪽 횡단 시간을 3시간 단축합니다. 승객들은 풍선들이 지나갔던 고도보다 낮은 곳, 태평양이 차가운 퇴적물 층 속에 종이와 실크와 미폭발 폭탄들을 수집해둔 장소보다 높은 곳에서 영화를 보거나 등바디를 젖힌 좌석에서 잠을 잡니다. 승객들은 풍선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조종사들은 제트기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기내의 그 누구도 무기 공장으로 개조된 스모 경기장이나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끝으로 종이 이음매를 문지르던 여학생들, 혹은 1945년 5월 어느 토요일 아침 오리건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임신 5개월의 목사 아내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선을 실어 날은 바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동쪽으로 움직이며 늘 그래왔듯이 자신이 무엇을 실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혹은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발룬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믿어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설명. 만약 일본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겨누었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사실 조준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1944년 겨울 제국주의 일본은 너무나 대담하고도 조용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고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로부터 그 모든 흔적을 은폐했습니다. 개조된 스모 경기장에서 여학생들의 손으로 조립된 9,300개의 종이 풍선이 일본 태평양 해안에서 떠올라 상층 대기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바람과 서구 공학자들이 수년간 역설계를 시도해야 했던 순수 기계식 고도계 시스템에만 의존한 채 말입니다. 그것들은 5,000마일의 망망대해를 건넜습니다. 미국의 14개 주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합의와 애국심, 그리고 이야기는 나중에 전해도 된다고 결정한 편집자들과 방송인들의 묵계 덕분에 보도 통제는 6개월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수백 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에도 목장 일꾼들과 산림 경비대원들이 덤불과 나무 사이에서 이상한 종이 물체들을 발견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햄퍼드 플루토늄 시설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풍선이 떨어졌을 때도 통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1945년 5월 어느 토요일 아침 5명의 아이와 1명의 임신한 여성이 오리건주 숲으로 걸어 들어가 아무도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던 덤불 속의 무언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미폭발 후고 장치는 그것을 만든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2014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한 국가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지켰던 침묵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무기가 남긴 비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일본 측의 전쟁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저의 목표는 여러분께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역사들을 계속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아래에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해시태그 후고풍선, 해시태그 종이풍선 폭탄, 해시태그 제트기류무기, 해시태그 제2차 세계대전, 해시태그 일본 종군일기, 해시태그 2차 대전 다큐멘터리, 해시태그 태평양전쟁, 해시태그 일본 제국, 해시태그 2차 대전사, 해시태그 비밀무기, 해시태그 군사사, 해시태그 2차 대전 다큐, 해시태그 숨겨진 역사, 해시태그 홈프런트, 해시태그 일본의 미국 공격,